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 이재명 후보는요, 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면서 다시 집권한다면 강력한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뜨거운 경선 투표 열기 속에 오늘부터 당원 ARS 투표와 함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고요.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단일화는 없다,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은 이렇게 다시 다자구도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오늘은 김웅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영장이 한번 기각된 공수처 면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대장동 수사는 오늘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일명 대장동 패밀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되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특집 진격의 보수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자, 사실상 마지막 윤홍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빨리빨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민주당 선대위 출범인데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목이 쉬었어요. 근데 또 연설이 길더라고요. 네. 다양한 이 버라이어티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자, 박 기자님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선대위를 보면 제일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 아, 그렇죠.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사과하는 모습, 이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불로소득 없도록 하겠다. 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이 오명을 벗어버리겠다.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혁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이죠.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습니다. 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 이걸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대책을 내놓는 모습 이렇게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제일 공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성장의 회복.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연설 중에. 네. 어떤 내용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 오.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이건 또 중도 이상 이제 보수 쪽에 표심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0% 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에 떠나간 민심, 네. 그걸 잡고 새로운 그런 이재명 정부의 비전, 이걸 좀 보여주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제일 귀에 들어왔던 단어가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이걸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차담하면서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연설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나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더 강력한 개혁,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모습, 이거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승을 하면서 빛과 그림자를 다 끌어안고 가겠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정권 교체 이 열망이 국민들에게 높은 이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같은 정당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시킬 때, 그러니까 재창출 이렇게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이런 네. 식으로 했을 때는 같은 정당이었지만 서로 다른 성향, 네. 서로 다른 그룹도 서로 다른 계파의 느낌이 그러네요. 물씬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선을 많이 그으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네. 굉장히 높은 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보다 높을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40% 넘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마지막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을 긋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부족한 부분 중에 가장 뼈아픈 부분 역시나 이제 부동산 문제니까 네.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선대위에 김현종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합류해 있습니다. 이미 김현종 이제 전 본부장이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당시에 네.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가를 논할 수 있고 네. 5.16은 반드시 쿠데타였긴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반대했었던 고속도로가 어쨌든 유용했고 유의미했던 건 사실입니다. 산업화가 성공을 했죠. 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스트롱맨, 과감한 개혁, 큰 정부가 그러네요. 어설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는 차기 대선은 젠틀맨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제 국민들에게 더 네. 스트롱한가. 좋은 의미의 스트롱입니다. 네. 강한 지도자,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1호 공약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냐 아니냐 가지고 야당하고 신경전도 있었어요. 일전에. 네. 그런데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고 네. 경부고속도로를 또 치적으로 이제 세웠으니까 보수층도 좀 일부 이제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또 여론조사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안심번호를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추출한 네. 안심번호 사용해서 100% 무선 전화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어요. 네. 오늘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 4개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일반 국민 1,500명씩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우리가 짚었던 대로 어떤 문구를 할 것이냐 이게 네네. 좀 관심거리였는데 문항이 오늘 확인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는데. 네, 뭐 듣고 확인이 될 텐데 이 사지선다 방식으로 묻고 네. 그다음에 응답자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 국민 여론조사 이 추이도 좀 중요해 보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당원 투표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서는 50% 넘는 54.49%의 투표를 놀라워요.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ALS 네. 자동응답 전화 당원 투표가 투표 진행이 됩니다. 계속되고. 당원 투표가 계속되는데 이게 70%를 더 넘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못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네네. 대표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딱 69% 되면 이준석 대표는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고 투표율기 놓고. 네. 못 갈 걸 알고 그런 거야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무리한 정도로 이제 수치를 네. 제시했다.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그건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공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지만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당원들과 민심의 이 향배까지 확인해서 네. 국민의힘의 대선을 선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2부에서 진격의 보수 스페셜판입니다. 마지막 이제 승부인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제 이현주 전 의원 오늘 한번 양 캠프의 설전을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 모바일 투표 이틀 동안은 뭐 상당히 뜨거운 열기가 그렇습니다. 투표율로 확인이 됐으니 ARS가 오늘 내일 이틀이잖아요. 네. ARS도 이제 계속 또 저희 투표율이 발표되겠네요.
뭐 그거는 뭐 당의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바로 확인이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ALS 같은 경우는 연락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집계가 바로바로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모바일 투표는 이게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바로바로 수치가 올라갔는데 네. 그거 좀 봐야겠습니다. 실시간이냐 좀 집계가 필요하냐. 네, 그거 좀 봐야 될 것 그래도 같아요. 뭐 여론조사 뭐 어제까지 한 여론조사가 다음 날 발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뭐 한 반나절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문제는 이 와중에 좋아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흥행 잘 되고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캠프들은 이제 막 정말 바삭바삭 피가 마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윤이다. 아니다. 바람을 일으킨 홍이 지금 이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네. 대기실에서 우리 셋도 얘기하다가 들어왔지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네. 도대체 누구한테.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또 불법 선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보통 선거 때 자신의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당원들에게 투표 동료 전화 이런 거 문자도 날라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홍준표 캠프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한 녹취록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입니다. 책임 당원 유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사 전화드렸습니다. 네. 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지지한지는 잘 유추할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투표 동료를 할 때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윤석열 캠프입니다. 윤석열 후보 사무실입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를 꼭 좀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었을 그 선거 거라고. 운동인 거죠. 네, 그는 뭐 선거 운동이니까. 근데 국민의힘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것은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당 차원에서 네네네. 당원의 명부를 가져와서 당직자들이 또는 당직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대놓고 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또는 당직자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캠프 차원에서 당이 마치 돕는 것처럼 보이기 네. 위해서 이 문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 그럼 왜냐하면 당을 사칭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문자나 전화를 걸 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사전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캠프 소속이고 우리 캠프 소속이니까 그 사람을 지지해달라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마 높은 확률로 적어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힘입니까? 성북지구입니까? 그러니까 지역 기반인 것인가? 근데 만약에 국민의 힘이라도 문제인 것이고요. 국민의힘 성북지구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북지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북에 있는 당협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에 준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성북 지역에서 기반을 둔 윤석열 후보 캠프 사무실이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국민의힘 성북지구 또는 국민의힘 성북 당협이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선거 동의하는 거는 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런데 이거를 좀 당해서 네. 그럼 뭐 이제 경고를 하든가 뭐 이제 어떤 문책을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좀 경기의 룰을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네.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난 아직 녹취록도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홍준표 캠프에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2부에서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연말에 이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연자 인기 투표를 하는데 오창석 이제 평론가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여기 최영일의 시사본부인데요. 오창석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오창석인데요. 오창석 찍어주세요. 이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 자신의 홍보와 네. 그런 팀 차원의 홍보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당에서 연락해서 윤석열 후보 뽑아달라고 한 건 이렇게 되면 당에서 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를? 네. 그러면 경선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외에도 뭐 여러 중진 이제 정치인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마치 그가 윤석열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자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도 네. 지금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여당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야당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훅 넘어왔는데
하나를 살짝 뺐어요. 네. 어제 출범식 얘기만 했는데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그럼 네. 선대위의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네. 또 좀 이제 이 논쟁점이 하나 나오긴 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선대위 첫 회의라서 네. 뭐 기자들도 그림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재하는 첫 회의고 네. 복장도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이 선대위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파란색 재킷을 입었거든요. 네. 그 옷을 다 입고 나와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하. 이른바 기자들 뭐 전투복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입는 유니폼, 네, 유니폼, 선거 유니폼 그렇습니다. 그걸 입고 나와서 정말 이 대선의 계절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첫 일성이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하겠다. 그 얘기 이거였습니다. 했었죠. 추가로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첫 회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재난지원금 이 적극 추진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이게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에서 뒷받침을 좀 해달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네. 이 당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런 걸 민주당에서 추진할 걸로 보이고 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 여기에 대한 민심이 또 좋지 않다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급이 안 되고 된다 했다가 계속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발언이나 아니면 정부의 반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민심도 민심이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심 또 오늘 자영업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안 좋은 민심들을 좀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재부의 입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당내에서 논란거리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네. 이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100% 주는 걸 당론으로 정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서 네. 90%도 안 되고 88%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오히려 당정 간에는 이제 온도차가 있고 좀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고 김부겸 총리가 오늘 라디오에서 직접 인터뷰 출연을 해서 재난지원금 당장은 여력이 없다. 오히려 손실보상이 시급하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도 100% 이제 추가로 주고 네. 손실보상도 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김부겸 총리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금년도 예산안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자금 운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초과 세수가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지난 10월 31일부로 이제 신청이 끝났고 80만 곳에 해당했습니다만 이게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일했던 네, 것 네.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또 지금까지에 대해서 또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얘기 충분히 자영업자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7월부터 9월이라고 해서 그 전에 거를 그냥 많은 가만히 있을 분들은 네. 지난해 초부터 방역을 1년 반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다 뚝 자르고 네. 없어. 지원금으로 끝.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은 이 7월부터 소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그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받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시간만 딱 따져보면은 그 앞전보다 소득이 늘어서 조금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선방했다. 해당이 그래서 안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1년 반 넘게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 조금 올라왔다고 네. 제외된다면은 이것도 억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두 개 할 수 있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것도 후보의 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반대였거든요. 한 번 설득 또는 흔히 말해서 압도당한 적이 있는데 그건 2020년 4월쯤에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부총리 경질을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 네.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설득당하고 기재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라기보다는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수가 확보돼 있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김부겸 총리가 사인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명 후보 간에 아마 얘기가 많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오고 갈 것이다. 이게 또 설전처럼 될 것이냐. 홍남기 부총리가 좀 많이 얼굴을 붉힌 경우도 있어서. 네. 네. 자, 그러면 당정 문제 또 이제 대선 후보와 여당의 대선 후보와
경제부총리의 이제 어떤 소통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와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는 교통량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만 돌발 구간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 1교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습니다. 수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역시 탄천 1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가 막혀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새마을 부근에서 1,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나들목 부근에서 5km 정체 심하게 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5km 사이에 차가 많고요. 반대 부산 쪽은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또 동탄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2km 서행하다가 서해대교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진보 지식인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발언을 많이 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 전 교수라든가 또 서민 교수 이런 인물인데, 자, 오늘 뉴스가 좀 시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서민 교수는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이 SNS에서 나왔다. 박 기자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 네, 서민의 기생충 TV라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네, 재밌네요. 여기에 이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홍어 먹방을 하면서 네네.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먹방이라 하면 유튜버니까 그렇습니다. 이 홍어 음식을 앞에 갖다 놓고 네. 먹으면서 네. 홍준표 그러면서 의원을 비판했다.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크게 안 됐지만, 뭐 그런 이벤트를 할 수도 있죠. 네,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 실시간 방송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 영상을 다시 VOD 형식으로 올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VOD 올릴 때 우리가 꼭 넣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썸네일이라고 그 영상을 네. 클릭하게 만들고 싶게. 아니, 유튜버들은 만드는. 이 썸네일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지하고 또 이 제목 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좀 클릭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썸네일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썸네일에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을 위해 홍어 준표 씹다. 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 나는 네. 윤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그 라이벌인 홍준표 후보인데 준표 이렇게 쓴 거군요. 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이렇습니다. 이 표현이 이 호남 비하 표현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고요. 이 서민 교수가 그래서 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요. 네. 하지만 이 홍준표 캠프는 어제 뭐 즉각적으로 이걸 비판했는데요. 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그 이어진 개사가 충격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캠프에서 또 호남 비하 망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뭐 이렇게 파장이 커지면서 서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등록했던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고요.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기생충 TV 접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홍어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안다는 뜻입니다. 비굴한 변명을 하자면 썸네일에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제목은 자신이 단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해명을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의 책임 자신에게 있고 사죄의 뜻으로 SNS 당분간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제 저속한 썸네일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어쨌든 사과는 빠르고 좀 확실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정말 이 호남 비하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홍준표 후보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또 그 이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도 잘 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파장이 좀 크겠습니까? 해프닝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호남 민심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겁니다. 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게 본인 스스로도 비굴한 변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아무리 비굴한 변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썸네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 입장입니다만 제 사견입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라는 매체에 올라갈 때 이 썸네일은 네네. 첫 머리말 책 네. 표지와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책 표지와 같은 것을 본인 스스로 채널을 확인하지 않고 올렸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클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그 책 표지를 본인 스스로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성향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개사과 사진 논란하고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그 왜냐하면 SNS를 담당하는 직원이 올렸지만 네. 책임은 저에게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한, 왜냐하면 이제 개사관은 국민을 조롱했지만 그 상황으로 조롱을 했다라고 본다면 네네. 이거는 멸칭이거든요. 아. 사실은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처음 시작했었던 특정 지역의 네네. 멸칭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 그대로. 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전두환 개사가 발언도 처음에는 이제 그걸 그 당시에도 자기 나름대로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호남 분들도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도 동의가 안 됐는데 가장 극단에 있는 멸칭을 썸네일로 사용했다는 것은 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일부 좀 이제 이 우리가 파워 트위터리안, 뭐 파워 SNS에서 네. 또 유튜버도 그렇고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욕심이 있죠. 트래픽을 확 당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를 이제 상대 측에서 비판할 때 이 토론에서 아 이거 봐라 말실수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수 홍 이렇게 됐단 네. 말이에요. 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정말 지역 비하 발언이 이제 개입돼서는 그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경선 때도 네.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게 본선 가서 그렇죠. 또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악재를 또 만났다. 네. 사실 이 악재를 안 만나기 위해서 광주 행도 좀 미루고 한 게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네. 드는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계속 좀 이제 호남과 윤석열 후보가 조금 뭔가 간극이 생기네요. 하지만 이제 서민 교수가 뭐 캠프 인사는 아니고 지지자인 거죠. 지지자.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파장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짧지만 요거 좀 오늘 짚어야 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어제는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지금 김웅 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오전 9시 45분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네. 어제 손준성 검사는 취재진과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네네. 그렇고 안에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이 김웅 의원은 걸어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뭐라고 노출했군요. 했냐면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다.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수처가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윤석열 수사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의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대검이 내게 고발장을 준 것이면 왜 녹취록에는 대검의 말을 잘 하겠다고 했겠느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아마 오늘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그동안 뭐 유지해왔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거는 대검과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네.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네네. 들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예, 김웅 의원 스스로는 이 메시지 대검이 내게 준 것이라면 왜 대검의 말을 잘하겠다고 했느냐라는 말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 왜냐? 대검의 아주 일부 인사만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대검의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검에게 잘 보인다. 이 말이 맥락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맥락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어떤 사람에게 받았느냐 또는 최초에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 부분을 가려낸다면 이 발언했었던 이 문장도 거짓말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야당이 예를 들면 이제 심재철 의원도 거론되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모습으로 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을 연출할 것인가. 네. 그냥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검찰은 억지로 받아주는 네. 모양새라는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권 인사와 이제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대검에 얘기를 해두면 자, 접수하러 야당의 뭐 의원이 갑니다. 네. 아니면 아무개 인사가 갑니다. 하면은 접수를 잘 해준다라는 의미로 통화했다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또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하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 나올 때 대선 안 나온다고 하더니 또 당선되면 내가 안 나간다는 얘기였다. 네. 이런 얘기로 또 이제 말이 바뀐다라는 비판도 있고 네. 아니다. 원래 그렇게 원래 그런 생각했을 의미다. 수도 있다라고 또 지지하는 의견도 있고. 네. 아 이게 해석의 시대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을 좀 확보해서 뭐 네, 기억이 네. 안 난다고는 계속 하겠지만 네. 김웅 의원이나 손수정 검사 쪽에서는 관련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걸 좀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확보를 어떻게 했을지가 좀 관건이 보이고요. 그래요. 또 손준성 검사 휴대폰이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자, 검경 공수처 앞으로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기술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한편 아주 짧습니다. 1분 남았는데 이 그 외에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오늘 김만배, 네. 남욱 그리고 정민영 지금 구속 여부에 뭐 지금 거의 경계선에 서 있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제 오전에 심사 받으러 들어갔고요. 네. 오후에 남욱 변호사와 이 정 변호사 들어가서 또 심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김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이 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재명 당시 이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아, 여기 이게 좀 어떤 도와주는 말일까요? 책임을 떠미는 말일까요? 묘하네요. 묘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 예. 어쨌든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그런데도 또 이재명 그 결과 지사는 나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네. 냈다 이거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또 이제 관련이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다. 아 나는 설계된 대로 시행만 했을 뿐이다. 네. 이거죠. 공공에서 한 대로 따라만 갔다. 거들어주는 건지 때리는 건지 시간이 좀 흐르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디저트송 발표드려야 되겠네요. 2822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리더가 당선되길 바라며 선거도 축제처럼 국민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민주주의 선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합니다. 와 오늘 선곡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2282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으면서 선거를 축제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혜인입니다. 요즘 배달 포장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그릇들을 챙겨가서 직접 음식을 담아오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 좋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것은 벌레 같은 미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뜻으로 아무리 순하거나 참을성 있는 사람 또는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하면 반항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순하기로 소문난 그이도 이런 멸시까지는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라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데 예를 들어 연습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연습벌레라고 하지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벌레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책벌레는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를 때 공부벌레라고 하는데 이때는 둘째 음절 부 밑에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것에 열중한다는 뜻보다는 어떤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표현으로 밥벌레나 쌀벌레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밥벌레는 일은 하지 않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요. 쌀벌레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그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차츰 북쪽으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서해 5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6시 전에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추위를 몰고 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7도, 대전, 광주 18도, 강릉, 대구, 제주 19도, 부산 21도 등으로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지금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대구는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을 보이겠지만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지만 절기 입동인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으로 12살에서 15살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은 27.8%를 기록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10대 소아 청소년도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만큼 접종을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방역패스 적용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방역지침 완화와 일상회복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피할 수 없겠지만 일정 시점 이후로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897만 건으로 일주 전보다 2.2% 약 532만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 고속도로 통행량도 1.5% 증가했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6.2% 증가하는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하더라도 반도체 수요 급증 등으로 당분간은 대중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매일이 아니죠. 매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집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수 정치권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특히 윤석열, 홍준표, 양강구도 팽팽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집 진격의 보수. 자, 사실상 마지막 윤홍 대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두 분은요, 오늘도 정말 바쁘게 뛰시는 분들인데 점심때 KBS 시사본부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 위원장 나오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식사하셨어요? 시간 못했죠. 점심시간에 방송에서. 정신없이 했는데. 네, 샌드위치 먹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이제 핑크, 네. 분홍색 코트를 입으셔서 화사해 보이시고요. 괜찮습니까? 네. 자, 레이디 앤 젠틀맨이 또 있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에 이제 김용남 공보특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왜 호기심 천국? 이 KBS에서는 항상 닉네임이 호기심 천국으로. 그래요. 네, 통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이제 정치권 이슈로 어떻게 터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지금 뭐 진격의 보수 특집 마지막 윤홍대전. 사실은 내일 저녁이면 이제 투표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발표를 이제 모레 할 뿐이지. 네, 그렇죠. 가장 치열한 시간인데 먼저 궁금한 거 이 두 분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 오늘부터는 ARS 시작입니다만 어제 그제 이틀 모바일이었단 말이에요. 야, 54%를 넘겼다. 네. 투표율이 다 놀랐어요, 정말.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일반 여론조사도 들어갔고 2007년 이후 경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건 처음이다. 당시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을 텐데. 자, 높은 투표율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먼저 레이디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이 굉장히 뜨겁다. 국민들에게, 네, 당원들에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진영 간의 경쟁 치열하다. 결집이 네, 세게 붙었다. 네. 그럼 김용남 의원님도 지금 크게 반론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1야당에 대한 기대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기대감, 그리고 어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이게 2007년 대선도 그랬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임기 후반에는 정말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지율 많이 그때도 떨어졌죠. 그렇죠. 20%까지 떨어졌으니까 정권 교체의 열망이 그때도 뜨거웠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반가운 현상이에요. 네네.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그 당내 그때. 경선에서는 아니, 당원 그때는 투표율이 25%가 안 나왔어요. 제 기억에요. 네, 그때는 뭐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4분의 3이 투표를 안 네. 했어요. 당원들이. 네. 4분의 1만 투표를 네. 해서 그때는 뭐 10%도 안 나온다 이런 전망이었기 때문에 10%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서로 안 나가려 그랬죠. 야, 그럼 거기에 덤태겠습니다. 비하면 지금 흥행은 그냥 활활 불타고 있다. 네. 최종적으로 지금 65%는 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 오늘 내일은 네. 당원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당원들은 ARS로 이제 네, 네. 그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65%는 무조건 넘을 것 넘을 것 같고 같다. 정말 70%를 찍을 수 있느냐. 네. 아, 이게 관전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록적이죠. 야. 그 조금 네. 전에 제가 12시 그 현재 아마 오늘 이게 한 정오? 60% 정도 찍은 것 같은데요. 그 네. 하루 반 남은 상황에서 60%를 네, 넘겼다. 65%는 무난하게 네. 갈 수도 있겠다. 어휴, 제가. 여차하면 오늘도 65%는 가겠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모르죠. 이제, 또 네. 오후에 어떻게 좀 약간 네. 할 사람 다 했을 수도 또 있고. 뒤로 갈수록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57만 당원의 투표다 그랬는데 모바일로 30만이 투표를 끝냈으니까 네, 네, 네. 남은 분들이 다 찍을 리는 없고 몇 %까지 가느냐. 자, 그래요. 한번 두 분 내기 한번 걸게요. 네. 몇 % 갈지 숫자를 한번 예언해 저는 주시죠. 65. 65. 네. 김영남 의원님은요? 저는 70% 찍을 것 같은데요. 오. 아, 이준석 대표가 탄수화물 끊는다. 탄수화물. 저는 그건 별로 뭐 관심이 탄수화물 없어요. 끊는 게 뭐- 탄수화물을 끊든 안 끊든 뭐. 당원들은 당 대표의 건강에는 별 관심 없으니까. 아니 그 본인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 하는 걸 뭐 네. 마치 좋은 뭘 얘기죠. 희생을 하는 탄수화물 것처럼 끊겠다 얘기를 이거 해요. 뭐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광화문에서 뭐 디스코를 출게요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생뚱맞았어요. 본인 건강에 좋은 공약을 걸어서 두 분 다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사실 뚜껑은 금요일에 열어보면 승패가 나오지만 지금 이 뜨거운 투표율기 두 분이 인정하고 첫 번째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 두 번째 윤 캠프와 홍 캠프 두 후보가 세게 붙어서 지지자들이 최대한 결집하고 있다. 그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 동의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게 또 이제 궁금한 점이죠. 이것도 저 이현주 의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그 이전에 있던 구 당원들 책임 당원들하고 신규로 가입한 당원들의 분포 차이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한 60대 이상이 많았죠. 네네네. 50대, 60대 이상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신규 당원이 가입을 하면서 사실 한 19만 명 정도. 그렇죠. 그 19만 명은 마지막에 2차 이후에 포함되는 오. 거고요. 사실 그 앞에 약간 추가된 네. 것까지 다 하면 한 반 정도 됩니다. 절반. 반. 57만 명의 절반. 네네네. 20몇만 명인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반이 아니고 남녀의 비율이 6대 4가 됩니다. 성비가 좀. 네. 그래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은 굉장한 어떤 투표에 적극성을 갖고 있죠. 네.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온 이거 거니까. 하려고 들어왔다. 그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근데 남성이 6대 4다. 남성이 6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쭉 보면 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 그리고 남성 한테서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이 많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특히 그 중에서 20대, 30대, 40대의 남성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네, 80%가 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압도적이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맞네요. 그럼 이거는 뭔가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수도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영남이 반을 넘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신규 당원 들어오면서 수도권 그 영남의 50% 무너졌습니다. 영남이 아마 40% 초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상당히 뭐 30몇 %라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요. 거의 분포상. 영남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다? 예, 비슷하게 규모상.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젊은층, 그다음에 남성, 그다음에 수도권 이 주로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또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지금 새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인 투표층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제 일단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반 민심 반이니까 네. 국민 여론조사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틀 가는데 네. 그 4개 조사 기관이 1,500명씩 6,000명 조사한다는 거 빼고 네. 지금 이제 당원 투표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도 네.
당원 투표는 그동안 민심은 홍준표 후보 유리, 당심은 뭐 윤석열 후보 유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원 분포에 있어서도 홍준표 후보 밀리지 않는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네, 잘하면 뭐 저희는 이제 열기와 막판에 이제 상승세 확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탔으니까 바람 탔다.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네. 상당히 이제 빡빡하게 붙고 있다. 초박빙이다. 네. 김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맞아요. 윤석열 네.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그랬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네. 보여요. 근데 그 여론조사 문항에 지지 정당을 넣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한 번도 뒤집힌 적은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우세를 최소 유지했다. 10% 이상의 차이를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당원들의 여론조사하고 가장 당심에 근접하다. 그렇죠. 가장 되겠죠? 근접한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세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세대별 구성 비율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20, 30, 40이 약 35% 정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65% 정도. 세대별 구성 비율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당원 숫자가 2배 정도 는 거죠. 이상 세대가 더 많다. 예, 김은영 의원님 말씀은. 그건 뭐 통계로 입증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 결과는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와 적어도 비슷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보다 차이가 더 벌어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일단 어쨌든 간에 20, 30대, 40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50대에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비슷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끌어오고 있다. 네, 이건 50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사가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실망을 네. 하고 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50대에는 오히려 저희는 홍준표 후보한테 막판으로 올수록 더 많이 저희가 좀 이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연 이 당원 분포랑 같으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책임 당원으로서 돈을 주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근데 뭐 어디서 다르냐? 이제 이 책임 당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20, 30, 40대에서 남성이 80%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 30대가 아까 뭐 이제 35% 정도 됐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가면 이것을 가중치 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릅니다. 네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분포를 딱 맞추죠. 네.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들어온 책임 당원도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투표층이면 더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는 그 전에 우리가 신규 당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거의 대동소이할 수도 비슷했는데. 있는데 지금 신규로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다르다. 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하신 분들도 계시고 중도층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볼 때 그 80%의 젊은층 남성층들은 대부분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지층 아닐 수도 있고 또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중치를 두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20대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런데 30대가 10명이다. 네. 그러면 30대가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맞추잖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론조사는 전수로 조사한다는 인구 분포 거죠. 모집단에 맞추는데 그렇죠. 당원들의 분포는 우리 인구 분포와는 다르다. 네, 그래서 꼭 같지 지금 않고 이현주 의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최근에 많이 들어온 당원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이 기존의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 아니 그래도 많아요. 그러면 최근에 했던 여론조사에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답을 했을 계층이죠. 아니죠. 거기는. 이거는 아셔야 되는 그럼 게 마치 지금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은
소위 그 세간에 떠도는 일단 꼬준표를 마무리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잠깐만요.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들어와서 홍준표 후보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했다는 꼬준표라는 아니, 얘기를 잘 지금 들어보세요. 반증하는 그거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본선에서 이기겠어요. 그죠? 민주당에서 이낙연 지지하시던 분들도 네네. 이재명이 싫어서 홍준표가 더 낫다 해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잖아요. 그걸 확장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30%, 20%의 그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윤 후보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특히 20대, 30대한테 물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해? 아니 나 국민의힘 싫어.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돼. 바뀌어야 돼.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좋아.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고 그러면 나 국민의힘 지지할래. 바뀔 것도 같아.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 제가 방송도 이렇게 다니는데 작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사실 진보적인 성향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치열하긴 치열해요. 이분들 보시면요. 그동안에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아니면 중도층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 둘 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정상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젊은 여성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당원 투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당원 입당 시기에 그 파이널 시점이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입당이 마무리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이 온다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서 뭐 투표를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선 얘기를 네네.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하던 성향들도 저도 옛날에 민주당 지지했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당을 저는 다 다니셨잖아요. 아니 전당 아니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국민의힘 이렇게 보수적이고 꼴통인 경우는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 싫어했는데 이게 민주당도 보니까 기득권인 거예요. 네네. 그죠? 그래서 운동권 실어가지고 여야 나와서 모두 기득권이더라. 안철수 후보하고 새 정치하려고 막 노력을 네. 했잖아요. 근데 결국 실패하지 잘안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수적 가치 제대로 지키는 새로운 혁신적 정당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저는 말하겠죠. 그러나 저보다 좀 덜한 사람은 아니야 지금의 국민의힘은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하나씩 이거 분포를 맞추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대가 많이 들어왔으면 그 많이 들어온 정당 당원들 다 반영하는 것이지 당원 조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딱 자르잖아요. 분포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중치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은 얼마나 이해됐습니다.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나눠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1-1번 문제 네. 첫 번째 질문. 근데 다 들어왔어요. 투표율이 뜨겁다. 왜 뜨거울까?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이건데 두 분 사파 싸움이 팽팽하십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뭐냐 하면 돈을 거세요. 돈을 걸어. 아까 뭐 결과를 보시면. 예상 투표율은 그래도 두 분이 70% 넘는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65%. 보시면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식을 잘 봐야 돼요. 저 이번에 하는 여론조사 오늘 내일은 전화 면접 조사예요. ARS. 아니 ARS가 국민 여론. 아니고 이 전화 면접 전화 면접원이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걸어서. 직접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이 20대 30대 누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목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가 지난주에 4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선하고 똑같은 형식의 전화 면접 조사는 4군데가 있었습니다. KBS하고 MBC 대표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그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이긴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무효표랑 무응답표를 빼게 돼 있어요. 경선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10% 정도 이긴다고 보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상수가 10%다. 이거는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 뜨거운 투표율기 와중에 지금 바로 어제 이현주 선대위원장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딱 쓰셨는데 그 녹취를 들어보고 두 분의 입장과 토론 계속해 볼게요. 어디라고요? 국민의힘 당이에요. 예, 선생님 그 책임당원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11월 1일이나 2일 중에 1번이 문자를 발송이 됩니다. 예, 그때 윤석열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십사 전화 드렸거든요. 잠깐만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단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단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또 요게 다 이제 분야가 있어요. 또 잠깐만요. 또 네네. 국민의힘 성북지부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본단 뭐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선생님 성북지구예요. 성북지구예요? 네, 성북지사.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냥 11월 1일이나 2일 중에 문자가 이제 요거 빼놓지 않고 그 투표에 좀 이렇게 응해 주십사. 윤석열 씨 찍으라고? 뭐 찍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우리 이쪽으로 이제 당이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그냥 이렇게 인사처 전화 올리는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 씨 찍으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녹음해놨어요. 이거 고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네. 보면. 네. 자, 이현주 의원님께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불법 선거 운동의 의혹을 이제 제기하신 거고요. 이 녹음 파일 진위 여부 이거 네. 확실한 거죠? 네네네. 제보자가 계십니다. 제보자가 네. 있고 네네. 이것은 이제 제보자가 직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네, 캠프 측에 파일을 알려온 주신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김영남 의원님의 이제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이 지금 캠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녹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에요? 아니 이건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해명할 필요가 없다. 예. 네. 선거법도 그렇고 네.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도 누구나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성북이 성북지구. 아마 당협이 2개가 있을 거예요. 네. 갑이 있고 을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갑인지 을인지. 당협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그 당협위원회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됐던 네. 누구나 전화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이게 자체로 무슨 성북 지부의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예.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 심지어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지지호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불법 선거운동 아니다. 자, 그럼 이현주 의원님 네, 입장은요? 일단 시도당 위원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예전번에 있었던 울산 시당 위원장이 그것도 녹취가 있습니다. 네네. 그죠? 그거는 완전히 그것은 이제 당원당규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때 공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당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을 사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당협위원장인데 나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뭡니다 또는 지지하는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하면 그건 네네. 문제가 안 되죠. 네네네.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 당이라고 해요. 네. 국민의힘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더 나오는데 본사 이런 얘기도 해요. 본사. 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미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전화를 받으신 분도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렇죠. 따져 묻고 왜 이게 사기치냐 이런 거예요. 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정확하게 거죠. 얘기해야죠. 고발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또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뒤에 이렇게 다 들어보면 본사 그다음에 약간 알바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본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바를 돈을 받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여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의 제보가 물론 이제 녹취는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다 자원봉사자겠냐.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를 뒤에 가서 본산이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꼭 텔레마케터 같아요. 네네. 그럼 이게 그냥 당원들 같으면 저는 당원 누군데. 네, 성북 지부에 속해 있는데. 있는 무슨 위원장인데. 지금 나는 전화 이거 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군요. 그렇죠. 이건 이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당 보고 이거 조사해라. 성북 지부의 아무개 이렇게 나와야 누군지 되는데. 모르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라. 그리고 제보자가 있으니까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좀 민감하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게 비밀리에 조사할 수 있죠. 비공개. 신원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제보자로.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전화번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분이 성북지부하고 관계 있는지 그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럼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는 문제적인데 거죠. 지금 이제 일단은 이현주 의원님이
발언량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죠. 김영남 의원님도 좀 편안하게 쓰세요. 지금, 아니 근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왜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분명히 당을 이런 것은 국민의힘 중앙당 에서 전화한 것처럼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잠깐만요. 중앙당 당직자는 특정 후보를 위한 경선 운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성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성북 지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 성북 지부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당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하니까 성북 지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북 지부의 입장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개인 누군데 당협위원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어도 국민의힘당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렇죠. 하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건 구태죠. 당원이면 괜찮은데 텔레마케터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어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텔레마케팅을 하는 분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받고가 아니라 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통화 내용은 전혀 문제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한 건 잡은 것처럼 이러시는 건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듣는 싶어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가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데 뭘 조사를 해요. 그 외에도 이런 것 같아요. 당내에 이제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 세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또 이제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이 중진 의원들 이름 아무개가 다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한다, 지원한다더라 하는데 일부는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이제 조금 이제 예민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일단 연판장을 돌리지도 않고요. 연판장 돌려서 발표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할 뭐 어떤 세력이나 사람을 모집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대개 보면 커뮤니티에 온라인 자발적 지지자들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캠프 규모가 작습니다. 일단 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원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캠프가 엄청나게 비대하고 하면 이 안에서 농호회상 하다가 날 셉니다. 그리고 칸막이 만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일할 사람들만 딱 있으면 되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우회적인 비판일까요? 약간 저 팩트를 왜곡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왜 캠프 규모가 작냐면 갈 사람이 없어서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겪어본 사람들은 그쪽 안 가요. 옛날에 겪어봤거든. 저는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는요. 대통령 선거는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분도 계시지만, 좋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지금의 어떤 기성 정치권에 사람이 많이 간다. 이런 꼭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정치 기득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 통틀어서 가장 기득권자는 홍준표 후보예요. 이미 당대표를 2번이나 했어요. 2011년도에도 하고 대선 떨어지고 바로 전당대회에 나가서 2018년도 지방선거를 당대표로 치렀고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정치 26년 했고 지금 국회는 5선이에요? 아니 6선이에요.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대통령 아니 가장 기득권자가 누굴 보고 기득권자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통령 후보는 경력이 있고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군요. 이것도 기득권자들의 특권이에요. 아니 방송국에 전화하고 말이야. 어쨌든 이거 제가 죄송한데 이 정치 기득권자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후보로 나온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비선이라든지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 그게 다 정치적 빚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다음에 그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제작진이 두 분과 통화하면서 상대 후보의 단점을 좀 꼽아달라. 뭐 본인 후보의 장점을 또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서트를 만들어 봤는데 대목을 하나 듣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네? 지금. 해주기 싫으면 대장동 미리 TF 팀장할 사람 또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는 뭐 이제 실언, 심지어는 또 망언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 많이 받아서 최근만 보면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이냐 아니냐 논란, 그다음에 이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사과 사진 SNS 게재 논란. 최근에 이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식용계 문제가 나와서 이게 해프닝이냐 아니면 인식이냐, 정책이냐 아니면은 뭐 실수냐. 식용계는 따로 키운다. 자,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발언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각하다? 이분이 계속 망언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본선 가서도 계속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거의 3, 4일에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실수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도 역사와 가치관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개사가 문제도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국민을 갖다가 비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니네가 그렇게 안 받아들여. 이것은 정치인 자세가 아니죠. 네. 근데 이 식용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을 매우 사랑한다. 네. 그래서 가족처럼 생각한다. 뭐 토리인가. 네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식용계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뭐 현실이니까 인정한다 이런 취지라 하더라도 저는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서 싹 말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 특히 반려동물 사랑하는 국민들의 정서일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듣고 김영남 의원님 방어해 주세요. 우선 저는 유승민 후보의 의견 그러니까 개 식용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건 우리 오래된 식습관의 문제고 아니 서양 사람들 푸아그라 먹는 거는 세계 3대 진미라 괜찮고 우리나라 그 개고기는 야만이라 법으로 금지해야 돼요. 국가 권력이 나서서 먹어라 먹지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부터 먹는 개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개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한자로 개견자를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를 높여서 부를 때 견공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반려견, 애완견 하는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개예요. 네. 개 구자 한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 구자가 붙는 개는 옛날부터 먹었던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고 할 때 그 구육이 개고기잖아요. 그건 옛날부터 먹었던 식용개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도 먹고 우리나라에서도 먹었는데 주로 서민들의 음식이었죠.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근데 이거를 저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먹지 마라 이렇게 아니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고기나 이제 우리가 일명 보양탕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 이거 개인 의견이신 거죠? 지금 얘기는 일단. 아니 그리고 캠프 의견이에요? 식용개와 식용개가 아닌 개는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구분한다. 예전부터 구분이 있었어요. 한자를 다르게 썼어요. 윤 후보의 이야기의 취지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평소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님은 아까 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공감을 한다면 저렇게 얘기하지 못할 텐데라고. 아니 그러니까 반려견은 먹으면 안 되는 개라니까요. 견자가 붙는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 아니 근데 의원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그런 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반려견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반려견이 그렇게 이제 개를 뭐 이렇게 파는 도축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납치가 돼서 예전에 뭐 개장수가 동네에 잡아가는 애들이 많았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게는 반려견입니까? 식용개입니까? 아니 그 반려견은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납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있을 때 그 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럼 식용개는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걸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또 다른 쟁점이 또 있어요. 그래. 이거 금지까지 해서 강제로 국가가 관여할 거냐. 이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변론으로 하고. 그러나 이제 반려동물을 애호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식용개라고 따로 있어서 그 개는 죽어도 괜찮고 그렇게 잔인하게 해도 괜찮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논쟁도 어떻게 결론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뭐 국가가 금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정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되게 중요한데 또 어쨌든 윤 후보는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시간 거예요. 관계상. 그래서 진정성이 안 믿어지는 거죠.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넘어가서 공평하게 기회를 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들으셨던 그 목소리는 이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공방이었는데 뭐 역겹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아까 좀 단서를 김영남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게 캠프와 세력 규모 차이가 효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홍준표 후보와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함께하기 싫어한다. 이거죠. 리더십 공격을 한번 리더십 논쟁으로 윤 후보도 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는 김영남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께서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셨어요. 근데 2번 다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2011년도에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되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창원시장 지내셨던 안상수 대표하고 그 전에 전당대회 때 엄청 세게 붙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홍준표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자기 지지 않았던 의원들 너는 이제 내년 총선에 너는 끝이야. 너는 공천 안 줘. 너는 공천 줘. 뭐 이러다가 당이 전체로 들고 일어나갖고 당대표 사퇴로 몰고 갔죠. 그래서 중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도 있었죠. 네, 그만두셨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당대표를 하셨는데 정말 그때 당 운영이 과간이었어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당에 분명히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 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도 안 지켜져요. 완전히 당대표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찍으면 공천 받는 거고 소위 자기한테 찍힌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요.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시고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다선을 지내셨는데 홍준표 캠프에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요. 자, 이게 리더십 문제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최재형 원장님이 오셨어요. 전 의원도 정치 안 해보신 분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많이 했고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 아닙니까? 도덕성을 어쨌든 굉장히 중시하시죠. 그걸 중시하시죠. 그래서 본인도 뭐라고 하셨냐면 도덕성과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차마. 윤석열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판단의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홍 후보께서 처음에 윤 후보가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거기로 줄 서서 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도 선매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분위기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챙겨주는 거. 이런 건 좀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이렇게 나를 도왔으니까 뭐 뭘 어떻게 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렇게 실력이 없거나 좀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또 너무 냉혹하게 하는 부분 분명히 이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좋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가 무슨 자리를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대통령 후보를 미는 데 있어서는 이 국민들한테 내가 이 선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냐.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벌어질 여러 가지 사고들 이걸 내가 연대 책임질 각오가 되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우선 윤 후보가 뭐 그렇게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은 새 거니까 그냥 간다. 근데 사실은 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행태들을 보면. 근데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전 국정 운영 능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검찰 평생을 검사로 있던 어떤 그런
을 간의 관계, 범죄자 취조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계세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또는 우리한테 뭘 주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비주류로서 약간 튀는 게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홍준표 후보가. 그러나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서 내세울 때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그래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난 책임 못 지겠다 정리를 이런 해볼게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홍준표 후보는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독선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지지자들은. 말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것이 동료나 정치권을 향해서 말할 때가 많고요. 또는 정권을 향해서 비판할 때. 근데 국민이나 약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한테 망언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폄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놀란 건 젊은 층에서 귀엽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젊은 층하고 소통을 잘 하시니까 SNS도 그렇고.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 이현주 의원님 얘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리스크 한가득이다. 이게 이제 홍 후보가 표현한 얘기인데 서로 부딪히셨는데 이거 내일 모레 결정이 나니까 이제 오늘 뭐 내일 계속 싸우실 텐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단문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어쨌든 승부는 날 거고 금요일에 발표가 나면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원팀 가능할까요? 원팀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가능하다. 물론 뭐 크고 작은 문제는 있겠지만 잡음은 있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원팀 한다고 형식적으로는 하잖아요. 어제 했죠. 저렇게 하자마는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원팀처럼 보이려고는 노력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비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치고받은 건 좀 마이너한 문제거든요. 약과다. 그럼요. 저기는 정말 심각한 거의 범죄 연료 혐의를 놓고 싸웠던 것이고 저희는 지금 뭐 후보 개인의 캐릭터나 이런 문제, 뭐 짧게. 과거 이력 또 이런 거 갖고 좋아요. 티격태격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 저희는 화학적 결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은요?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의힘의 이제 당직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또 정권 교체 발언 일원으로서 누가 되든 간에 원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이제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은 주로 2040이고 이분들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꼭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결합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면 이 2040 세대에서 398 후보라는 닉네임도 있지만 그 얘기가 나왔었죠. 2040 사이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결합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국민의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싫어도 어쨌든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확장력과 본선 경쟁력 위해서라도 어쨌든 홍 후보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은 뭐 명확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우리 당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안 겪어보셔서 저래요. 근데 된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도 별로 안 겪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더 낫다. 그나마. 네, 그럼요.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내일 모레 또 이제 결론이 나오면 두 분 의견을 들을 시간이 시사본부에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그 투표율 내기한 거 가지고 다음에 한번 두 분 모셔서 또 결과에 대한 해석들을 듣도록 할게요. 이 의원님은 65% 말씀하셨고 저는 70% 넘긴다. 자,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김영남 공보특보와 특집 진격의 보수 마지막 유농대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새우 들어간 큰 컵라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국물 맛이 진짜 지금 오늘 날씨에 딱이네요. 자, 이거를 드려요. 네.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끝날 때 오늘 새우 들어간 큰 컵라면 받으실 청취자분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경치 얘기 들으시느라고 머리 아프지 않으셨어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긴 사건 사고 얘기보단 낫죠 그래도. 예. 자,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좋아, 이거 범죄죠. 그런데 범인을 잡아보니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거 저는 무슨 괴담도 아니고. 자, 교사용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다. 몰래카메라.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네, 지난 27일 날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그 학교의 교장이었고 네. 피해자분들은 이제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네. 여교사분이 화장실에 갔던 이상한 어떤 각 티슈라고 하죠. 네네네. 거기에 있는 근데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그림에 좀 뭔가 좀 훼손이 돼 있고 네네네. 그래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말하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불이 나게 네. 다른 분들한테 알려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네,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한번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선생님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싶고, 그리고 당연히 몰카를 가지고 교무실로 가서 문제 제기하고 범인을 잡아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쭉 보고 라인을 따라가 보면 교장 선생님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예, 최종 관리자니까요. 예. 그런데 당시에 교장의 이후 행동이 수상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글쎄, 이제 당시의 말을 보면 적극적으로 네. 신고를 말리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말리고. 예, 말린 이유가 처음에는 이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범인이 학생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네. 일종의 강권하다시피 저 신고를 말려서 당일날은 못했다고 합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네. 교장 선생님 이런 큰일이 났는데 당연히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신고 안 됩니다. 자, 우선 우리 학교의 외부의 명예가 네, 그렇죠. 먹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범인이 만약 학생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적인 고민도 해봅시다. 이런 이제 이 방어 논리를 펴면서 신고를 막았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네. 그 선생님들이 아까 당일에는 못했지만 예예. 근데 그 다음 날 이건 안 된다 해갖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신고가 돼서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네. 범죄를 인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인을 확인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대목인데, 잡고 보니 범인은 교장이었다. 이게 영화로 치면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토리에. 어떻게 범인을 밝혀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네. 건데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결백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그 카메라에는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메모리 칩이 요즘에는. 있겠죠. 거기를 보고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확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이 칩을 리더기라고 하죠. 집어넣어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작동하게 되죠. 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칩은 아무 컴퓨터에나 읽히는 게 아닙니다. 고유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 카메라 회사나 칩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생님들도 이걸 확인해 보려고 본인들의 컴퓨터를 했는데 안 열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상품화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네네.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이 교장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정말 큰 실수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네요. 근데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이런 실수가 되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다 보니 그거를 들은 경찰이 네. 자백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 영상 파일이 작동되자마자 그랬겠네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교장 선생님의 컴퓨터에서 이게 작동이 되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 제품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냥 1번 용의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이 교장이 발뺌을 하려고 본인의 컴퓨터를 보여준 게 그렇죠. 컴퓨터 좀 봅시다 이랬을 텐데 이게 의심을 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문제고요. 자, 근데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에 신고가 되면서 당일 신고 하루는 막았잖아요. 예. 그럼 통상 범인이라면 증거를 지우거나 이 흔적을 다 이제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포렌식으로 이제 살려내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행동이 벌어졌던가요? 예. 보니까 메모리 칩을 약간의 훼손하려는 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 결과물을 본인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저장해 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옮겨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발견 안 됐는데 뭐 이제 경찰한테 피해자분들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지만은 그 교장의 핸드폰에서 그 몇 장의 그것이 나오면서 결국은 증거를 찾게 된 거죠. PC는 나오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그 시간 하루 동안 싹 다 삭제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에 있었던 것은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그중에 일부 증거는 휴대폰으로 옮겨져 있었다. 예. 거기서 발견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장이 좀 굉장히 강압을 했다든가 뭐 생떼를 썼다든가 교사들을 뜯어 말렸다면 신고가 혹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수 있고 교사들이 설득됐다면 이전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강압적인 거로 해서 신고를 한참 뒤에 하는 경우나 아예 묻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교사들이 그냥 설득이 돼버리거나 설득은 아니라도 무서워서 그냥 못하거나. 이번 사건은 교사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교장의 강권을 듣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 이제 결국 이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용기 있는 행동이 됐는데 야 이게 안 했으면 어쩔까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행이고요. 교장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까? 네. 뭐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예. 단 그렇게 설치한 거 맞다. 설치했다. 근데 이건 성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저도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유랍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변명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여교사 화장실에 이걸 설치하고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고 했으면 무슨 욕구가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선 성범죄가 아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좀 황당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교장이 이 학교에서 4년 근무했다는 거예요. 또 이 전 학교에서도 4년 동안 교장을 하고 이제 정근을 온 것인데 자, 조심스럽지만 적발된 게 처음일 뿐이지 이전에도 유사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 추가 범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는 과정이 엘리트 교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저는 뭐 그걸 좀 좋아하지 않지만은 장학사를 하시고 교장이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교육청에 가서 평교사, 교감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장학사를 매년 하시고 하신 분이죠. 엘리트 교장이네요. 예,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학교에서도 4년을 근무하고 여기도 4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만 끝났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 이전에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전에 근무했던 데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충격적인 게 이게 또 반전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신망이 두터웠다. 그럼 프로파일러시니까 이게 좀 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위치를 쌓아온 사람이 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뭐 보신 거 아시겠지만 검사장도 이런 비슷한 범죄를 했고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무슨 어느 교수도 했고 그렇습니다. 언론인도 있고요. 예, 언론인도 있고. 이거는 사회적 지위와 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수를 생각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지배욕과 소유욕이
가미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해도 안 걸릴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 자만심이 이런 부분 쪽으로 과잉화됐을 가능성.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선택적인 성왜곡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교사단체는 영구 퇴출 성명 냈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파면을 예상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징계, 처리, 처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지금 일단 형사처벌을 먼저 해야 되고 형사처벌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당연히 징계가 들어가 두 가지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따른 유죄 양형에 따라서 교육청의 징계가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범죄인데. 몰래카메라에 여러 가지면서 변형 카메라 방지법도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보통 많은 거는 휴대폰으로 네. 이루어진 게 제일 많거든요. 휴대폰 자체 어플에 강제 어플 같은 거. 특정한 공간.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교실 같은 데에 이렇게 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 소리가 나는 이런 형태의 안전 세이프 존 같은 게 필요하지 그렇네요.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30님 다른 곳도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견 보내주신